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아들 하나만 보고 아들 하나 잘 키워보려고 악착같이 살아온 60대 여성입니다. 막상 사연을 쓰려고 하니 옛날 이야기부터 조금씩 꺼내놓아야겠네요. 바로 결혼 전부터 말이죠. 저는 아들 부잣집 막내딸이었어요. 아들만 내리 넷을 낳으신 어머님은 그렇게 딸을 갖고 싶으셨다네요. 그래서 어렵게 저를 얻은 거죠. 아이들은 자기 먹을 건 다 타고난다고 하죠. 저희 집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큰오빠부터 넷째 오빠까지 다들 제 살 길은 알아서 찾아갔던 거죠. 물론 형제 중에도 경제적 편차는 있죠. 하지만 누구 하나 크게 가난하거나 망하거나 하지 않고 다들 고만고만하게 사는 것 같아요. 형제가 다복한 집안이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길러진 것도 크게 한몫한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딸로 태어난 저였어요. 제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서 그런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20살 때까지만 해도 제가 알아서 결혼하겠거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들어와도 그러려니 하고 참견도 안 하셨죠. 그런데 제가 30대가 가까워지자 부모님께서는 조급해지셨던 것 같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느냐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죠.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제가 공부하는 돈은 충분히 지원해 주셨어요. 오빠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걸 너는 하려고 한다면서 오히려 좋아하셨죠. 그런데도 나중에는 딸을 공부시킨 걸 무척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안 하려고 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대학원까지 나오고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자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하냐고 주변에서 비아냥거렸다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역시나 부모님은 다른 집 딸들이 결혼하기 시작하자 슬슬 저에게도 재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나는 아직도 공부할 게 많은데 유학도 가고 싶어. 뭐? 여기서 석사학위 있으면 됐지. 그렇게 공부만 하면 결혼 언제 하고 애는 안 낳을 거야?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결혼할 거야. 걱정 마.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나이 찼다고 그냥 선보고 아무나 결혼하긴 싫단 뜻이야. 아니 도대체 언제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건데? 지금 네 나이가 내일 모레 벌써 30이라고. 엄마도 결국엔 다른 엄마들하고 똑같구나. 왜 그렇게 결혼 타령이야? 결혼하면 그동안 내가 했던 공부들은 다 물거품이 된단 말이야. 나 솔직히 결혼 아주 늦게 할 거야.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면 어떻게 공부하냐고. 엄마는 제가 유학을 다녀오면 눈이 더 높아질 거라고 안 된다고 긋고 말리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모님 몰래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다 큰 딸이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단아하고 멋스러운 원피스를 하나 선물해 주시더군요. 어디서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저도 마냥 좋았어요. 그래서 그 원피스를 입고 부모님과 근사한 레스토랑에 같이 갔죠. 사람들이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곳이어서 저도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부모님이랑 결혼 문제 때문에 자주 부딪혔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과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 그 남자의 부모인 듯한 두 분이 뒤따라오셨고요. 저는 그때부터 왠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느꼈어요. 저희 부모님이 먼저 일어나서 아는 체를 했고 그 세 분이 다른 테이블이 아닌 저희 테이블로 와서 자리에 앉았으니까요. 정말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속이고 선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나갈 수도 없었죠. 잠시 후 양가 부모님이 다 나가고 나면 그때 정중하게 남자분에게 사과해야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은 지루하게 자신의 딸과 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듣다 보니 그 집안은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고 저처럼 많이 공부한 며느리를 얻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그리고 제 앞에 앉아있는 남자도 계속 돈 얘기밖에 안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의 표정도 슬슬 나빠지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사업은 엄청 잘 되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양가 부모님은 자리를 피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제야 살 것 같더군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남자와 살면 숨이 막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제 손목을 붙잡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 버리면 부모님들이 속상해 하실 테니 그래도 식사나 하고 집에 들어가시죠. 그러고 보니 남자도 아까까지도 지루했던 표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저처럼 억지로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었죠. 그냥 식사나 하고 가면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둘이서 식사를 하게 됐죠.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동지애가 생기더군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억지로 나온 것 같아서 괜히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꽤나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늘 피곤해서 집에 가서는 골아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아버지 밑에서 늘 긴장해 있다면서요.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하소연도 했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군소리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듣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제게 이상한 제안을 하더군요. 아니, 재밌기도 했어요.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납시다.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셔요. 그래야 그쪽에서도 결혼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테고 저도 이런 시간이 있어야 집에 늦게 들어가도 숨통도 트이고요. 어때요? 그냥 만나는 척만 하다가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헤어졌다고 하면 그만이죠 뭐. 안 그래요? 저는 그의 제안을 듣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도 한데 결혼은 하기도 싫은 제 마음을 잘 읽어낸 것 같았죠. 그래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이때부터 그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그의 의도는 적중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저희가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하셨고 결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정작 문제는 저희 둘에게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사귀는 것도 아닌데 점점 둘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자주 만나야 하니까 자주 연락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좋은 쪽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긴 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만족스럽고 저희도 만족스러운 그런 결혼을 말이죠.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점점 둘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양가 부모님은 아이를 원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시어머니의 대접이 그때부터 많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를 마치 애 낳으려고 결혼시킨 여자 같았으니까요. 아니,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면 어쩌냐. 강의도 그만 나가거라. 내가 지금까지 해다 바친 한약이 얼만데도 안 생기냐고. 네? 어머님, 강의를 그만두라뇨. 그건 안 돼요. 아니, 왜? 그래야 아이도 들어선다니까. 지금도 늦은 나이인데. 근데 말이다. 혹시 몸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결혼한 건 아니지? 어머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너는 시어머니 말에 왜 이렇게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어? 그래, 너 많이 배우고 잘나다 그거야? 시어머니를 지금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시간 강사 주제에 교수님 해주니까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하다니. 저는 그날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말다툼을 크게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때문에 유학도 포기했는데 학교 강의 나가는 것도 그만하라니 말이죠. 처음에는 교수 며느리 뒀다고 그렇게 좋아하셨으면서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하신 것 같다고 남편과 얘기를 했어요. 강의는 그만둘 수 없으니 중간에서 시어머니한테 말을 잘 해달라고 말했죠. 그렇게 남편도 2년의 기다림에 지쳤는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강의 준비하느라 당신 매일 늦게 자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를 갖는다고 그래? 나도 이젠 지쳤어.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밤마다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이를 일부러 안 갖는 게 아니잖아.
됐어. 당신은 당신만 생각하잖아. 이기적이야. 공부만 하면서 무슨 우리 미래나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잖아. 남편은 큰 소리를 치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아이 못 낳는다고 집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들이 아주 먼 옛날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새벽에 남편은 술이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성화에 남편도 힘들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났죠. 그게 사실은 매일 났던 비슷한 냄새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남편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서재에서 공부하다가 잠드는 편이었는데 남편이 안방에 없던 적도 있었죠. 그래도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시간 강사 되는 것도 어려웠지만 전임 교수가 되려면 더 많은 논문을 써야 하고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씩 엇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그대로 둔 것 같아요. 잠깐 다른 여자 만나도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남편은 노골적으로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표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잠결에 남편은 다른 여자 이름을 말했고 그래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죠. 당신 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뭐 당신이 요즘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서 사니까 술이나 마시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여자가 있다고 그래? 아니야. 이거 분명 여자 향수야. 아니라고. 제발. 이젠 하다하다 의심병까지 들었어? 정말 질린다 질려. 남편은 의심병이 들었냐고 하면서 제 어깨를 툭 치더군요. 그 순간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군요. 남편이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주면 좋으련만 남편은 바람까지 났으니 그래서 저는 이참에 그냥 이혼하자고 남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렇게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저를 보더니 그 가방은 뭐냐면서 놀라시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예전에 제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마 엄마한테는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서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마치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하염없이 눈물만 났죠. 그렇게 저녁쯤 되었을 때 엄마가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저를 부르더군요. 밥 먹을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생선에 고기를 잔뜩 차려 놓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밥을 드셨습니다. 이거 먹고 기분 풀고 얼른 들어가라. 엄마는 제가 아무 소리 안 해도 왠지 다 알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부모는 대단한 거구나 싶었죠. 그러나 엄마한테 걱정 끼친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밥을 뜨렸는데 그 순간 욱하고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엄마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이마를 짚어보시더니 열이 많이 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손에 이끌려 가까운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토록 원하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기뻐서 그 소식을 전해주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알면 얼마나 좋아할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제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서도 해방이 될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식탁에 놓여있는 서류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뭐긴, 당신이 말했잖아. 이혼하자고. 뭐? 여보, 그건 홧김에 한 말이지. 나 지금 어디 다녀온 줄 알아? 산부인과 다녀왔어. 4주 됐대.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찾아온 거야. 저는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리더군요. 이제는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고,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자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다시 미래 계획을 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말에 콧방귀를 뀌더군요. 이제 와서 임신했다고 하면 누가 반길 줄 알아? 아니, 왜? 우리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어. 됐어. 이미 늦었어.
당신이 우리 집 무시하고 어머니한테 막대한 건, 나한테 이혼하자고 말한 건 아이 생기면 다 용서되는 거야? 저는 남편의 반응에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그 말은 홧김에 나도 모르게 한 말이야. 아니, 당신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나 무시했잖아. 내 말 틀려? 저는 남편의 말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은 더 이상 저와 얘기를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간 현관문을 보면서 한참을 가만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얗게 되더군요. 뭐지? 순간 남편에게 정말 여자가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다 맞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이혼을 요구했으니까요. 그토록 아이를 원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는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 싶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자료는 충분히 주겠다는 묘한 얘기까지 하더군요. 섭섭지 않게 보상해주마. 헤어져라. 네? 저 아이를 가져다니까요? 어머님 손자요. 아니, 이제 이미 늦었어. 우리 아들은 이미 아들이 하나 있다고. 네?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같이 살면서 그렇게 전혀 몰랐어? 공부만 잘했지 완전 헛똑똑이구나. 그러니 헤어지거라. 그럼 저희 아이는 어떻게 하고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무릎 꿇고 애원했어요. 그 순간에는 공부를 많이 한 여자가 아니라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엄마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이후 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보란듯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올 때마다 위자료를 가져와서는 이혼을 하라고 요구했고요. 미칠 것 같았지만 강의까지 그만두고 출산 준비에만 전념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보면 남편도 마음이 바뀔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핏줄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혼자서 그 집에서 버티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혼이 안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친정 부모님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완전히 시골로 내려가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나 지낸다고 하셨죠. 그래도 가끔 어머니가 올라와서 아이를 돌봐주셨는데 허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더 이상 저의 산후조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왔더군요. 아이를 보고 싶다고요. 역시 그래도 핏줄은 핏줄이 땡긴다는 그 말을 믿으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멀뚱히 아이를 보더니 그 아이를 집에도 보여줘야겠다면서 하루만 데려가 있겠다더군요. 저는 그 틈에 하루 좀 쉬라고 말이죠. 그제야 남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하루 동안 시댁으로 보내고 그동안 미뤄두고 있던 집안일도 하고 밀린 잠도 푹 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아이 우리가 고아원에 보냈으니까 없는 셈 치고 새 출발하거라.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진작에 말을 들었어야지.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이혼해주면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마. 위자료도 섭섭지 않게 주고. 저는 시모의 그 말을 듣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가서 미친 듯이 화를 냈습니다. 위자료가 뭐라고 내 아이를 버리다니.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드니 시부모도 저를 무섭게 쳐다보더군요. 그런데도 이혼만 해주면 된다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정말 아이 하나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의 불륜 상대는 재벌집 이혼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부모들도 다 알고 있던 사이라는 심증이 가더군요. 더군다나 사업 확장을 고민하던 시아버지의 소개로 둘이 만나게 되었다니. 그리고 더 웃긴 건 기가 막히게도 그 여자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1년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 만나왔었다는 거였죠. 정말 욕이 입 밖으로 나왔지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겠어요.
그냥 침 뱉고 다시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안과 엮이지 않으려고 혼자서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아들 낳고 강의가 다 끊긴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학원 강사를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죠. 그렇게 보낸 지가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숱한 어려움들을 다 겪어야만 했죠. 이혼 여설이 들어가면서 학원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저 그동안 아이 키우려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살았으니까요. 아이랑 지내는 게 외롭기는 해도 그 아이 때문에 제 삶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의 강한 의지를 보고 자라서일까요? 제 아들은 어느덧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법시험도 2번 만에 턱 붙은 녀석이지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 아주 건실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들 녀석이 집에 들어와서는 무거운 얼굴로 저를 식탁에 앉아보라고 하더군요. 아들, 무슨 일이야? 아니 글쎄, 사무실에 아버지가 찾아왔어. 울면서. 뭐? 그게 다 무슨 소리야? 그 집안이 사기꾼 집안이더구먼. 사업 확장하다가 다 망해서 말아먹었대. 그 재혼한 재벌집 딸한테 속아서 지금은 한 푼도 없다네. 오히려 자업자득이지 뭐. 근데 이제 와서 어쩌라고 널 찾아왔대? 고소도 10억 정도 당했더라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런 미친. 너 절대 도와주지 마. 알았지? 당연하지. 우릴 뭘로 보고 찾아왔는지 내가 제대로 뒤통수 날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나 아들은 뒤통수를 날려주겠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전 남편의 사건을 변호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아들이 혹시 아버지의 정이 그리웠던 건 아닐까 싶은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서 너무 불안했어요. 그런 집하고 엮이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 녀석이 넥타이를 풀면서 피곤한 기색으로 식탁에 앉는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 오늘 아버지 재판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 눈치를 살피면서 그 옆에 앉았죠. 어떻게 된 거야? 그래도 핏줄이라고 아버지 도와준 거야? 저는 괜히 화가 났어요. 내가 그 전 남편하고 시모한테 당한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화가 나는데 말이죠. 그런데 제 말에 아들 녀석이 조용히 목소리를 까는 거예요. 저를 지그시 씩 바라보면서 말했죠. 엄마, 아버지도 많이 늙어 있더라고. 그래서 좀 불쌍하기는 하더라. 아니, 뭐? 그래서 정말 아버지를 도왔다고? 사건 변호하면서 정이라도 들었다는 거야? 너를 버렸다고. 그것도 고아원에 말이야. 그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아니, 개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어요. 어쩜 내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내 마음은 모르는 건지. 걱정 마, 엄마. 나 아버지한테 최고형 떨어지게 검사편 들고 나왔어. 뭐?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어. 그런 것들은 당해도 싸. 그런데 왜 그렇게 기분이 처졌어? 아니, 그냥 아버지한테 복수하려고 변호하는 척하면서 다른 증거들을 제시했거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소란을 피우더라고. 그래도 나 꿋꿋하게 아버지랑 그 부인한테 최고형 떨어지게 만들었어. 잘했다, 잘했어. 뭐든 감정이 섞이면 안 되는 거야. 죄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막상 집으로 오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나를 경멸하면서 쳐다보던 아버지가 미우면서도 안쓰럽기도 하고. 저는 그제야 아들의 속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도 잘했다고 다독여 주었죠. 아버지 아들도 법정에 있던데 딱 보니까 조폭 같더라고. 왜들 하나같이 못났는지. 이 사건 보면서 아버지 집안 얘기 들어보니 가관이더라고. 어머니랑 헤어진 걸 그렇게 후회하신다고. 됐다 됐어. 30년도 다 지난 얘기. 해서 뭐해.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 다음에도 이렇게 아는 사람과 엮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오늘을 다시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고 임해야 해. 안 그럼 그런 놈들한테 당하고 살게 될 테니까. 저는 그렇게 아들의 마음이 좀 더 단단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었답니다. 아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뿌듯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 비어 있었을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아직 풀어내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 얘기는 끝이 났습니다. 사연을 쓰다 보니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들었던 건 통쾌함이었어요. 아마 그 남자랑 계속 살았으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30년 동안 고생했던 것도 싹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기분 좋게 지내고 있답니다.